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참 그래도 발전되고 첨단화된 느낌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는 번듯한 건물도 있고 또 도로망도 넓고 또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참 불편함 없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교통 지옥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긴 하지만 나름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참 힘들다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격차가 큰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조망을 해봤으면,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차원에서 오늘 이 좌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발전된 부분과 낙후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측면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 지역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서부 지역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우리 김도근 시의원님하고 오진택 우리 도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원님. 예. 네. 그 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지역마다 인프라에 대한 욕구는 이렇게 서부권역에서는 특히나 심하게 있습니다. 너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대중교통, 그리고 교육, 병원, 복지관, 도서관, 문화용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 8만 5천의 향남읍에서는 수영장이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봉담 같은 경우도 한 7만 6천 정도 되는데 도서관 하나에 복지관도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기본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획된 도시에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동탄은 전체를 다 이렇게 밀어내고 아예 새로운 그림을 그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배분이 되어 있지만, 서부권역 같은 경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는 들어오고 인구는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공공시설의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들어와서 좀 정리하고 있는 게, 화성시 전체 지도를 좀 펴놓고 실제 어떠한 시설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저도 현황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봤을 적에 어디에 어떤 쏠림은 없는 건지, 균형적으로 잘 시설들이 이렇게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배치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 설치 계획들도 지금 현재 설치된 것,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계획들,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면서 종합적인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조만간에 거꾸로 시 집행부에다가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분석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같이 인프라 계획에 첨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서부권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족한 게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 오진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도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성시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서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동쪽은, 동탄 쪽은 어째 도시화가 돼 있고 이게 잘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부 쪽에서 쫓아간다는 거는, 똑같이 한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 왜냐면 도는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없죠.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부 지역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서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 문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서울 근교나 아니면 화성에서 제일 구경 갈 수 있는 데가 각곡구 쉬운 데가 우리 서부 쪽 서해안 쪽이거든요. 군평강, 정북항, 제부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다른 도시화를 만드는 것보다 거기에 자연적으로 있는 거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그걸 보존하고 특히 하성호 같은 경우에는 좀 습지 아닙니까? 습지가 대단한 그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 비행기장 때문에 좀 많이 좀 저도 저 도에서 5분 발언도 하고 강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저께도 의정 독부에 나가서 내가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성은 하성에 맞게 또 동부는 동부에 맞게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도 시골도 도농 복합도시만 전형적인 시골이지만은 그래도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남 같은 경우도 인구가 밀집해서 늘어나는데 수영장도 없고 그것도 문제지만 서부 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양도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4만인데 금방 아파트가 들어서면 5만이 됩니다. 5만. 거기도 수영장도 그렇고 또 체육시설이 아주 연약하죠. 무슨 힐링할 수 있는 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양 그 천이 그 굉장히 오래된 천이잖아요. 큰 천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설교통에 올라가서 하천은 이제 건설교통에서 하니까 도로와 그래서 제가 이제 16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넣어서 지금 용역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 설계하고 용역 시시계하고 그런 게 그게 36개월이 걸려요. 그만큼 그 많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아침 저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특히 그쪽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죠? 출퇴근에 아주 진짜 지옥 같아. 우리 의원님도 아침에 일찍 가면은 일찍 가지 않으면은 막혀서 길에서 소비하는 그런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건설교통위원회를 제가 지원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이 도로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하천도 많고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간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다른 건 몰라도 도로만큼 내가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318 도로가 남양 구장간인데 내일 모레 일부 개통합니다. 그게 지금 15년, 20년 된 거예요. 20년 동안 개통을 못해서 한미약품까지 딱 오면은 유람 사거리까지 가는데 30분, 40분씩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일부 개통됩니다. 8탄서 시청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말일까지는 전면 개통. 그래서 그런 도로가 또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특히 또 동탄 같은 경우는 좀 병원도 잘 돼 있잖아요. 병원도 잘 돼 있는데 화성 우리 서부쪽은 그나마 그 동선병원이 있었는데 택지 개발 때문에 없어져서 몇 년 동안 지금 진짜 그 공장도 많고, 응? 근데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병원도 좀 큰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 희망찬 병원이 유일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6월 한 17일경에 그 개원을 하려고 해요. 99 병상인데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게. 그래서 저는 지역에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건설교통에 갔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100년 된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서부 쪽은 100년 된 학교가 많아요. 또 폐교 위기에 와 있는 학교도 많고 우정장안, 팔탄 다 지금 그 교육청에서는 지금 통합을 시켜서 아니 학생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갖춰야 돼. 갖출 거는 그죠? 행정실도 갖춰야 되고 교장, 교감 다 있어야 돼. 그때 내가 도에서도 이제 그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통폐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걸 제가 좀 맡고 있죠. 이런 데서 여건에서 아마 하성은 이제 동부와 서쪽이 되는데 서부는 또 서부대로 또 묘미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리는 쪽으로 좀 잘 보존해서 잘 갈 수 있는 걸로 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요즘 문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는데 벌써 서부 지역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원님 말씀 아주 잘하시네요. 그리고 저 우리 시의원님 그 김동원 의원님 말씀하신 종합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거 참 공감을 하는 맞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 지역이요. 저도 몇 번 갇혀봤어요. 몇 번 갇혀봤는데 다음번에 교통 지역에 대해서 자담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이요. 동서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홍서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이상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박홍서입니다. 우리 시는 그 면적이 844평방킬로미터로서 경기도에서 한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도농 형태의 어떤 도시고 또 100만 인구로서 지금 대도시로 커가는 그런 경기 남도 젊은 도시이긴 한데 지난 몇 년간 동탄을 위주로 한 동부 지역만 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서부 지역이 주거 환경이 열악해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서부 지역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어떤 개발 사업이 이제 점차 추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좀 발전의 단계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부 지역은 이제 비도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수의 어떤 제조장이 비계획적으로 입지를 해서 정주 여건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 재정비라든지 성장 관리 방안을 통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좀 유도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그 산재된 문화 자원이라든지 수려한 자연 자원을 연계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또 분포되어 있던 국가 산단이나 지방 산단을 접목한 산업 기반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을 경우에 이거에 맞는 문화, 체육, 어떤 이런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국가 사업인 KTX 고속철도라든지 서해안선, 수인선 그런 국가철도망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망 계획에서 저희가 각 지역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신규 노선을 저희가 좀 제안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장기 계획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동서 간의 어떤 균형, 조화로운 균형이 아마 갖춰지지 않을까 좀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문 교수님. 네, 그 화성시 인구 급성장 지역인 줄 잘 알고 있고 전국 최고인 그 성장률, 산업 집적도도 전국 최고. 그런데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게 급성장 지역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이게 화성시가 그 동안에 이제 경부선 축, 그다음에 이제 서해안선 축, 이 두 축으로 남북 종방향의 이게 개발축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 종방향의 개발축이라고 하는 그 주변으로 이 개별 산업들이 이제 쭉 입지는 그런 상황인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공장 개수라든지 이런 외형적 볼륨은 굉장히 큽니다만 그 내부로 들여다놓고 보면 첫 번째 산업들 간의 전후방 연계 효과는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요즘 얘기하는 클러스터 효과, 산업 생태계 이런 형성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산업 집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이게 개별 공장들만 이렇게 무수히 산재해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 도시 그게 이 화성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대부분 그 동안의 공장들이 내려온 게 경인 산업지대에 있던 공장들이 이렇게 다 남하해서 이 가만히 놓고 보면 이 퇴근 시간대 보면 또 다시 서울이나 이렇게 안산, 인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인 산업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내부의 어떤 경제권을 좀 내부의 어떤 순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측면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남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축을 동서 연결해야 됩니다. 가장 큰 게 교통축, 동서 방향으로는 뭐 지금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도 의원님 얘기했지만 좀 간선급, 그죠? 그 고속국도나 고속도로 이런 고속국도 이상급의 동서 간선축이 좀 북쪽도 그렇고 중앙부를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좀 필요로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서부에 우리가 이 지역이 좀 조건이 불리하고 저발전이니까 이게 좀 우리가 뭔가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논리를 우리가 좀 잘 뜯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균형이 있으니까 서부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 논리가 자칫 지금 심화되고 있는 난개발을 더 조장하는 이 난개발 조장 논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부 저발전 상태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객관적인 자료, 통계 분석을 해서 이게 절대적 수준의 저발전인지 아니면 약한 수준의 차이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지역 정치인들이 떠드는 정치적 구호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살펴서 그 실상을 좀 파악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고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 서부가 뒤쳤다 지쳤다 하는 얘기를 자칫 놓고 봤을 때 이게 자칫하면 개발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논리로 기결되고 그러면서 그 개발을 서두르는 과정에 지금 화성이 계속 개발 그 악영향에 그러니까 난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성 서부는 그래도 동부에 비해서는 화성다움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화성다움의 실체는 뭐라고 보냐면 딱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나마 도농통합지역으로서의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연안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안 환경도 사실 대부도 제부도로 이어지는 그 일대를 보면 거의 다 깨져버렸어요. 궁평항도 그 뭐 정체불명의 수산물센터 들어서가지고 이것도 이미 상당 부분 지역 경관을 다 훼손시키고 있고 주말 되면 또 사람들이 그 또 다른 그 어떤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연안 환경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서해안 낙조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잖아요. 그런 어떤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룰 수가 있는 그런 접근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좀 계획이나 설계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서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이 요즘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 방식입니다. 이게 도시든 농촌 마을이든 그 공동체 주민이 주도를 해서 작게 잘게 쪼개서 시간이 걸리지만 좀 제대로 알차게 개발하자. 이게 마을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서부는 동부처럼 뭐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연안 환경을 좀 깨버리는 것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서 저는 그 좀 스몰 이즈 뷰티풀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서부 발전의 전략이 아닐까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사를 해본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추적 수사인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냥 표면적인 건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도시정책팀장님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들 하셨는데 특히 오신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부 지역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실 때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오신택 의원님하고 우리 박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지금 이제 불편한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교통카가 또 왔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마다 지금 여러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게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다녔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버스가 빈 차로 갔다 오고 막 그래도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데 그런 노선을 줄이고 지금 늘려야 되는데 줄여서 그 진짜 어르신들 나이 먹은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뭐 진짜 시골에 그 젊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km씩 3km씩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 이런 게 제일 불편하다고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일 중요시 해야 되고, 그래서 버스 정책과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우리 팀장님보다도 그래서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연안 그쪽 갖고 있는데 이 제부도나 뭐 분평안 같은 데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드라이브 코스야. 그대로 그죠? 왔다가 쏙 그냥 칼국수 하나 먹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러냐? 놀만한 게 없잖아요. 뭐 시설이 없어. 시설이 거기서 하루 1박을 하고 가서 그 이튿날 또 갯벌도 가서 좀 체험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코스야. 하루 코스. 그냥 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길이 보통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된다. 앞으로 화성의 서부 쪽에 대부도 들어가서 제부도 들어가서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바퀴 도르면 그 뭐 10분이면 다 돌잖아요. 10분도 구경할 게 없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섬세한 터치가 좀 필요한 그렇지 거죠.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야 화성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또 동타 사람들도 화성을 거기 가려면 차가 밀리다 보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행히 동서간 봉담 송산간 동서간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그나마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전형적인 그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겠다. 네. 또 제부도 같은 경우도 지금 진짜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섬이. 근데 진짜 볼거리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도 그런 걸 좀 서부 쪽에 뭐 아파트를 지어달라, 동탄처럼 해달라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그대로를 좀 보존해서 값어치를 가지고 서해안의 그 특이한 값어치를 가지고 하면 화성에라도 큰 홍보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mall is beautiful에 동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박 팀장님. 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도 저희도 좀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주간선 외에 어떤 집산도로라든지 소가로망이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지역간이라든지 마을간 어떤 버스 그 대중교통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께는 가장 불편한 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 생활 여건이 개선되니까 그에 따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 뭐 문화시설이 부족한 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이런 안 좋은 것이 크게 느끼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그 도로 공사를 위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서 기반 시설을 좀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부서인 또 버스 관련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현재 그 비수익 노선인데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서 그래서 버스를 계속적으로 어떤 교통복지라든지 어떤 운영 이동권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 사항도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 노선이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적으로 아마 6월 달에는 그 남양병정간,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향남 병정간의 어떤 거점 도시 간의 어떤 무료 셔틀 버스를 우선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학교 시설 관련해서 뭐 학교 시설은 뭐 아마 동인이나 서부 지역이나 비슷한 거겠지만 학교 외 방과 후에 청소년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프로그램 정도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샹랑 같은 데는 뭐 놀터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교육 여건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화성시에서는 시민들 불편 사항을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광고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난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화성 그러면 공장들, 제조장들 때문에 난개발 1번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 좀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덕훈 의원님, 이상문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김덕훈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화성 하면은 제주장이 난립이잖아요. 예. 사실 어딜 가도 하다못해 외국 가다 오다가 밑에 창으로 내려다보면 파란색이 많은 데가 화성이라는 게 바로 그냥 우리 동네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적 재산권의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주들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상위법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산재된 공장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토지주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사적재산권의 잘못된 이용을 막기 위한 토지주의 의식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난제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주민들의 합의하는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이상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마을 만들기가 맞춤형으로 필요한데, 마을 만들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난개발의 문제들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팔탄면 기천리 같은 경우 1, 2, 3리가 같이 연대해서 마을의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주민 참여형으로. 거기에는 공장이 들어갈 수 없게 주민들이 합의를 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사실은 토지를 점유하고 부동산의 투자로 공장을 지어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구조들이 농촌에서 많은 지금 공장의 난립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공장을 들어오려면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마을 규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의 자각을 통해서 사실은 기천리 같은 곳은 오히려 가서 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주거권 보장을 우선에 두는 그러한 주민들의 참여로 마을 만들기 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 전략을 가져가고, 그것을 가지고 타지인들의 공장 설립을 최대한도로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그러면 사실 법적 싸움을 하면 주민들이 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동네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권리 주장을 하고 하면 그것을 무시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이게 완성된 대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나름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공장의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주민들이 마을에 관련된 지역의 정체성을 자원을 발굴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을 단위로 수립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시에서 지금 뭐 그것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그 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계획 수립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읍면동별로도 필요하고 이 화성시 단위의 도시 계획 수립을 하듯이 읍면동 단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마을 단위로까지 파고드는 실행 계획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구조들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을 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의 난개발들을 그러한 것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막아내는 이러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문 교수님이 말씀 주시면서 저도 생각이 든 건데요. 정말 제조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당장 외관상으로 공장이 들어와 있는 경관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업종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다는 건 어떤 오염을 또 2차적으로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업종의 형태들을 좀 분석하는 그러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오히려 업종들의 이 맵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단속뿐만이 아닌 좀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아까 클러스터와 이런 내용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군들이 어느 단위에 많이 있고 제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산발적인 기업의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기업들끼리 연대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바라보면서 향후에는 주거권 안에는 최소한 주거권에서 100m 이내만큼은 최소한 공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의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는 주민들이 합의 안에서 마을 계획을 마을 규정을 만들면서 그것들이 보완 체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예. 상기법에 맞는지는 예. 상기법 층들하면 아마 지겠죠, 그죠? 말씀하신 예, 대로. 예. 근데 진다고 합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뭉쳐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도 하니까 예. 아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저 이상문 교수님. 그 현재 뭐 법제 하에서는 난개발 쉽게 이게 막을 방법, 치유할 방법도 그렇게 뾰족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죠? 건축 자유주의 우리는 또 입각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뭐 남용된 남개발, 잘못된 개발, 오개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악개발, 온갖 유형이 지금 다 화성에 다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의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대폭 지금 이양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계속 갈 것 같고 이 지방자치 넘어서 나중에 주민자치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조류이고 화성도 만약에 그 조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처럼 못 막는다, 치유 못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도시계획도 그렇고 개발행위 허가도 그렇고 지자체 이제 자꾸 넘겨주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농림부 같은 경우는 뭐 6천 내지 7천억을 집 시군구에 이제 다 내려줘버립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사업권을 시군구로 그냥 다 넘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예산 줘버리고 인사권 다 줘버립니다. 그 흐름은 저는 더욱더 세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조례 권한, 계획 수립 권한, 그다음에 이제 환경 관리나 토지 관리 방식에 있어서 자치 제 방식 얼마든지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못 막았지만 어차피 저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난개발 예방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예방은 결국 제도적인 측면인데 그거는 조례라든지 환경 관리, 토지 관리 이 제도를 이제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은 화성시의 그동안 행정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치, 어떤 경우는 묵인 거의 손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요구가 워낙 드세다 보니까 이게 일일이 챙길 수가 없었고 행정 인력도 태부족이었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성장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막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치유인데 저는 화성시가 빨리 해야 될 게 치유 프로그램인데 난개발 치유하고 아까 얘기한 그 동서 불균형 성장 얘기하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저는 결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농통합도 그렇고 농촌마을도 그렇고 주민들이 개발 욕구로 가장 큰 게 마을 단위에서 보면 마을 해관 고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니 화성도 그렇지만 대부분 마을 해관이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면서 다 지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한 마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70년대 마을 해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화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행정에서의 그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뭐냐면 대형 도서관을 집어넣고 대형 문화시설 집어넣고 대형 체육관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광역 권역 단위로 그걸 해결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대형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내가 매일매일 시시때때 접할 수 있는 작은 시설, 마을 단위 시설 그걸 흔히 요즘 현 정부에서는 생활형 SOC라고 하는데 그걸 필요로 합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만 마을에 들이면 아주 첨단 그리고 혁신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5개년에 걸쳐서 매년 한 200억 정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1000억 정도, 화성 정도 재정이면 저는 1000억 예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5개년에 걸쳐서 한 연간 200억씩 그러면 한 500개 마을을 확 고칠 수가 있습니다. 500개 마을이면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마을 내관 거기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집어넣어버리면서 아울러 주민들한테 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주민들 여러분 스스로 경관 협정 맺으십시오. 마을 만들기 협정하십시오. 공장 난개발,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마을 계획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 결론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요구,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이 요구가 동시에 들어가 주는 것이 현재 난개발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 스몰을 강조하시네요. 네. 주민 밀착형, 맞춤형 이런 표현을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요. 저 아석에 지금 난개발에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게 경사도가 20인가 그랬었죠? 지금 15? 15도. 예. 만약에 20 그대로 놔뒀으면 다 났을 거야. 근데 또 그거에 또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야 이거 15도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예? 어디다 질 데도 없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안산시나 수원이나 무슨 그 시흥 같은데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하석은 땅이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다 어느 날 몇 년 동안에 다 이리로 내려온 거야. 공장들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동네고 뭐고 지금 이 동네 같은 동네가 다 없어야 되나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 앞에까지 공장이 있어요. 집 앞에까지 제조장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해안 그 500m 그 경관 저기 했듯이 이거 뭐 마을 그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민들도 허가가 나갔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네? 모르고 있어요. 허가 나간 거야. 그때서 부랴부랴. 근데 인허가 나간 거를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행정선생님은 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 내 얘기는. 왜냐면 그런 게 쇼머스 시설이나 아니면 뭐가 들어오면은 야 이거는 진짜 말 한마디 해도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산 가치와 자기 그 이익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갖고 들어온 거야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들어오면은 앞으로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왜 그러냐면은 들어오면은 야 이거 민원이 온다. 이거 요새 미세먼지 같은 거 굉장히 저게 되네. 이게 뭐 하는 공장이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 아니 게 아니라 그 공무원들한테 이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강압적인 할 수 없지만은 동네 민원 없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은 그 들어오는 사람이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꼼짝했는데 그냥 넣으면은 검토하고 법상 맞으면은 그 나가는 거야 허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다. 왜냐면 그래도 이장도 모르고 있고 그게 뭐가 들어오는데 지금 우정장안 거기 보면 축산 그게 지금 개들지고 들어오잖아요. 다른 데는 신난 거예요. 왜냐면 안성, 오산, 평택 이런 데는 안 되니까 그냥 화성에서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허가 나갔어. 어떻게 할 거야? 부랴부랴 못 막아요. 예, 박 팀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좀 진짜 내 집 앞에 공장이 들어온다,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런 마음가짐을 좀 하고 좀 공무원들 좀 개선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포괄적으로 좀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거예요. 인허가 그 허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조건에 법적인 맞춰서 문제만 따지지 말고 네.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은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항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이거는 좀 문제 유지가 있고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동네 민원 같은 거 좀 어떻게 좋겠냐. 이러면 그 사람들 뜨끔해거든요. 뜨끔해고 나부터 뜨끔해거든. 그냥 들어가면 본령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주민은 주민대로. 응? 장안 같은 경우도 수목장이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는데 뭐 거기 있는 최청환 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수목장이 허가가 났어. 나니까 그때서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뒷북을 치고 있다. 이 부분은 진짜 저기 우리 박 팀장님 계시지만 여기 맞아요.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뭐 전체적인 시의 방향도 이제는 좀 개발 위주의 어떤 그런 성장보다는 관리를 위한 도시 성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좀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그다음에 이 난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실국장이 전부 다 한번 의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서 네. 한번 실국장이 난개발을 어떻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나 그다음에 치유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좀 저희 나름대로 좀 가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난개발 방지로 어떤 용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지구의 어떤 그런 상황 많은 어떤 반발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고요. 조례도 전체적인 뭐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좀 많은 민원이 좀 예상은 됩니다. 이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도에서도 우리가 그 전국 그 산업단 있잖아 전국항 그거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도도 그렇고 하성시도 그렇고 분양도 안 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이게 공장을 여기저기 소규모 제조장을 많이 내주다 보니까 마을까지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아쉬운 거는 예전에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한 군데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그거 아쉬운 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래, 아쉬운 보면 거예요, 예? 미리 했었으면 네. 지금처럼 난개발 1번지라는 소리를 없죠. 듣지도 않았을 텐데 안타까우니까 네. 현 시점에서 그래도 적절한 대안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방과 치유, 그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집단지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화홍지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교수님께서도 서부 연안을 어떻게 하면 자연미를 살리면서 오진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미를 살리면서 개발을 할 것인가, 화성시 특유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홍지구에 뭐 군공항 이전 문제 나오고 쓰레기 매립장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 네 분 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흥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 그리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좀 가장 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우리 시 이제 서부 지역에 그 전국항부터 그다음에 제부도, 화홍지구, 그다음 매양까지 있는 50km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민의 어떤 그 힐링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장소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어떤 경제적인 그 논리만으로 거기다가 우리와 사전 협의도 없이 그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 자체는 우리 동서 주민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 스마트 도시 브랜드도 그다음에 동서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뭐 환경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적인 어떤 현황이라든지 환경적인 검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없는 어떤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하고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이렇게 또 발생됐던 사항들이 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홍지구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독립부에서 뭐 어떤 사업의 다각화를 한번 고민해 보면 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잠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화홍, 궁평 뭐 이 일대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그 화성다움이 남아 있는 그리고 또 한편 경기도 다음 동네이기도 하고요. 지역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그 기능이 결정되지 않으면 개발을 좀 유보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개발을 하자고 해서 대안으로 B라고 하는 개발을 해서 그 A나 B나 둘 다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 지역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성시가 대응을 해서 또 자칫 B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화성다움 자체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화성시 지역 중에서 저는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지역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성다움입니다. 네. 저도 저 도에서 계속 지금 그 김지표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도 의원이 14명이에요. 저기 수원은. 근데 제가 계속 그 5분 발언도 해보려는 게 뭐냐면은 좀 개발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빨리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에코팜랜드는 그 에코팜랜드가 굉장한 그 인프라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지지부진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 군공항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 왜? 이거는 정치 논리로 간 거기 때문에 거기를 꼭 화성호를 집은 거는 그 아직까지 그 수원하고 산수화라고 지금 오산하고 같이 산수화라는 말 좋게 했는데 이거는 산수화가 되니까 산수화는 이 군공항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 와서. 왜냐면 그만큼 거기 좋은 그 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 남사 저기 등록도 지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했다면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건드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습지는 꼭 살려야 된다. 화성에 진짜 큰 대한민국의 큰 그 현안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거기가. 그래 지금 비행기장이 지금 뭐 430만 평이 지금 그건 수원 사람들이 수원 정치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화성은 그 꿈쩍도 않고 도도 마찬가지 도도.
도도 뭐 꼼짝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웨스컵에 저 신문에 나왔지만은 뭐 저 영종도 쪽에 그 인천 그 쓰레기 매립장이 뭐 꽉 차서 완전 뭐 하석이로 온다 이런 말 그것도 다 유비로 오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도 지금 1, 2, 3인데 3, 4가 남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거기가 여유가 있는데 지금 아니면 때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 화성시도 그렇고 꼼짝 않고 있잖아. 도도 마찬가지요. 지사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쪽에 서부 쪽에 하성호 쪽에 뭐를 하든 간에 빨리 좀 계획을 잡아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미리 방지를 해야 돼. 우리는 막는 거고 수원은 찌르는 거예요. 방패가 차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대말뚝을 하나 바꿔줘도 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하자는 말씀이시고 지금 비행기장이 제일 이슈잖아요. 만약에 그 비행기장이 거기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서 서양은 중단돼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청다 뭐 저기다가 비행기장을 무슨 뭐 땅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이 그 농락하는 거야 화성시를. 그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공공항 이전의 문제는 법으로 안 되는 법에 막혀서 안 되는 한계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애써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왜 이렇게 무대응이냐고 표현하는데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일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화성 시민의 민의가 표현이 돼야지 이 사업들이 다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 민의는 빠져 있고 이렇게 풍문만 무성한 상태에 언론에서의 논란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고요.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 자연 자원의 가치들이 재조명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 갯벌이 그냥 화성시 갯벌이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상문 교수님도 뭐 경기도다움 그리고 화성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 자연자원은 그냥 뭐 갯벌에서의 먹을거리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은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해안 갯벌의 가치가 지금 재조명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알려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다움, 화성다움이라고 하는 자연의 가치는 결국은 세계적인 가치인 거거든요. 세계 갯벌에 있어서 우리가 4대 갯벌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 모르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바닷가가 있는데 물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치들을 자꾸 읽어내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인해서 바운더리 영역을 서해안에서 오히려 향남권역까지는 그 해안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문화들까지 좀 재조명해내는 이러한 방대한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도로를 빵 뚫어가지고 해안도로 뚫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알리자 이런 발상들이 그 전에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건 또 다른 개발이거든요. 그 또한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자연 자원의 정체성에 맞게 오히려 우리 정체성을 발굴해내고 그 자연스러움을 읽어낼 수 있는 구조에 맞춤형 지역 그 개발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어색하고 현명한 이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원을 비롯한 타 지자체들의 경제 논리에 화성은 천혜 자연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논리로 대응을 하면 예. 참 제대로 된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아니면 막을 수가 없죠. 예, 두 가지 논리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서부 연안을 어떻게 하면 화성답게 경기도답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펼치지 마시고 예. 서부 해안가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화성시답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좀 이렇게 돌아갈까요? 순서를? 네. 예, 교수님부터 이렇게. 그 서해 연안은 하여튼 뭐 그 물과 묻이 이 접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게 생태학적으로는 엣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종풍부도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문화 다양성도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안 문화와 묻 문화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 그러니까 이 다원적 가치,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 다양성, 다원적 가치라고 이 다원적 가치를 좀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작업. 이게 그동안에 화성시가 못했습니다. 그냥 서해 연안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련 과에서 이 서해안의 다원적 가치를 좀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지키는 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느 부분을 좀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이 세대에서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 그 맥락을 회절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도상에 펼쳐놓고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좀 그런 분석 작업이 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치유가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치유 중에 하나가 화성다움을 다시 복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들 필요하면 복원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와중에 필요한 보완 요소로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개발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련의 치유와 병행해서 개발이 이렇게 착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저는 요 일대에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특히 이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광 자원이 볼거리잖아요. 근데 이미 화성시에는 볼거리를 다 우리가 이미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그게 시각 환경이거든요. 제일 먼저 주요 도로변에 간판 먼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가 예산을 써서더라도 간판 정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그 입간판이라든지 벽면 요즘 그거는 모든 지자체들이 기본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평항, 화홍지구 그다음에 쭉 이어지는 그죠 제부도로 이어지는 그 서해 연안 그 일대에 일단은 어지러운 굉장히 뭐 원색적인 거 재질이 너무 인공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예산을 좀 투입하시더라도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쪽 부분은 좀 예산을 투입해서 좀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될 프로젝트 그러니까 주요 도로변 하여튼 여러 가지 경관 정비 그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 예, 그 화성 그 서해안 관련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보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시 입장에서는 또 많이 있는 그 관광 자원을 또 활성화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부도나 용주사, 윤건능 이런 대표적인 우리 시 7개 그 관광지를 매년 한 300만 명 정도가 오시는데 그 서해안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좀 작년 같은 분들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광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보존이라든지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본다면 작년에 실시했던 그 5월 26일에 저희가 9일간 했었는데 화성 벽놀이 축제 한 대략 56만 명 정도가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해안의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의 장도 마련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드웨어적이라고 그러면 현재 좀
그 민간 사업자가 좀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재부간 2.2km가 되는 어떤 서해 케이블카 사업이 간다고 하면 거기 관광이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좀 장기 도시계획을 하면서 국화도나 이파도의 어떤 이런 부분 서해안의 외도의 어떤 프로젝트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당성이나 우스포를 연계한 어떤 그 고대 해안 실크로드도 또 고민의 어떤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밀이라든지 궁평항 이 주변은 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매양리 같은 경우 평화생태공원을 이용해서 관광장을 좀 저희는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계획적인 게 아닌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 자원을 확보하고 경관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 의원님.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각기의 다른 그 진짜 매력을 가진 천혜의 그 땅이잖아요. 서부 지역이.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좀 그 서부권이 당일치기 관광 코스가 아니고 같이 그 한 바퀴를 두고 식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볼거리 뭐 탈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카도 이렇게 있고 이래서 좀 가치가 있는 그 여행지 숙박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서 하루를 서울서도 가까우니까 1박 2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시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 궁평에 오면 술밭이 그 상당히 좋잖아요. 응?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있었는데 그 저기 목욕탕도 없어졌어. 예, 저기 할 수 있는 그 뭐 산림욕도 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그 쓰레기야 쓰레기. 그만큼 관리를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 궁평 솔밭 같은 경우는 한 5만 평 정도 저 개발하죠. 예,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들어와서 진짜 거기에 그 천혜적인 그 바닷가를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거기 뭐 해수욕장 같은 걸 좀 이렇게 하려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들어오면은 진짜 천혜적인 그 자연 보호를 하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박 2일 숙박형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교수님처럼 화성다움 자연 경관을 그럼. 살리고 하려면 아주 그럼, 친화적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거기 들어요. 뭐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지. 농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 체험도 있고 그 블루베리라든지 무슨 뭐 그런 저게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그 뭐야 그 동물농장 거기 있던데 애니랜드인가 그 진짜 세계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새도 거기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우리 8경에 넣어서 그 코스를 좀 해야 되는데 몰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당성도 있고 공룡할 화석지도 있고 이런 것도 길부터 그 길도 좀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게 이게 모든 교통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쪽에는 진짜 그대로 있는 거를 좀 보존을 하면 좋겠다 나는. 그래요. 보존. 알겠습니다. 예. 보존과 적절한 개발, 그러면 그게- 화성다움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개발.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예. 아까 그 해안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재조명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옛날에 갯벌에서 생태교육을 받을 적에 어촌계장님이 다른 지역에 있던 어촌계장님이 오셔서 말씀 주신 게 있었어요. 서해안의 갯벌에 있는 그 자연자원의 식재료, 우리가 얘기하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음식 문화가 발전을 했다.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서해안이 갖는 맛있잖아요. 이 남도권역부터 시작해서 갯벌에 있는 지역의 음식 문화들은 다양한 생태계의 다양성이 결국 문화 다양성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들의 재해석은 결국 우리의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정체성으로 다시 발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발굴을 통한 뭐 연구와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그 문화들을 지역민들한테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자연자원들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 하면 다들 모르지만 저는 사실 케이블카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고렴지구 갯벌이 있습니다. 제부도 입구에 고렴지구 갯벌에 지층이 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 압니다. 진짜 얼마만큼의 세월이 흔적이 있는 건지 지질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민들은 몰라요. 고렴지구에 단순한 갯벌이 아니고 지층이 있는 갯벌이 있고 거기에 농계가 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에 선진지 연수를 갔을 적에